안녕하세요. 요즘 장이 안 좋아서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가진 종목들 다시 점검하고 여러 책들 다시 읽으면서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하락장 속에 어떤 분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하고 싶어서 매수 타이밍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시장에서 나가고 싶어서 매도 타이밍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는 모두가 생각하는 그 마켓 타이밍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진짜 타이밍이란 뭔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타이밍은 없지만 그 타이밍이란 거는 존재합니다. 실패 가능성이 매우 적은 타이밍이 바로 언제인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경기 남부 쪽 지점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일했던 지금은 은퇴하신 지점장님이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매번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이야기하셔서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은 살 타이밍이 아니다. 좀 봐야 된다. 괜히 깝죽대다가 거의 거덜난다. 오르기 전에 분위기 보고 매입하면 된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거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한참 나올 때가 2015년도 주가가 엄청나게 박살이 날 때였습니다. 이때 코스피가 1800이 한번 깨질 뻔 했었죠. 공포가 엄청나게 대단했어요. 그분뿐만이 아니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는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었죠. 굉장히 저점이었고 싸게 줄 주식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항상 옳은 선택이 뭔지 명백한데 막상 당시에 닥쳐서는 그런 선택을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노리는 바로 그 타이밍은 왜 지나서야 보이는 것일까요? 제가 왜 그런지 지금 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타이밍은 없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마켓 타이밍은 아마 각자의 머릿속에서 이런 모습일 겁니다. 내가 경기 악화를 성견지명으로 예측해서 미리 현금화하고 한 방을 기다리는데 진짜 경기가 악화가 됐고, 그때 마침 실적이 막 좋아지는 성장주를 발굴했는데 경기 악화와 맞물려서 주가가 폭락했다. 내가 그걸 알아보고 경기 회복 직전에 대거 매입해서 경기가 회복될 때 재평가받고 큰 이익을 얻게 되는 바로 그런 타이밍. 나 정도면 지식도 있고 그 정도 타이밍은 집중하면 맞출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 지켜보자. 이런 식을 머릿속에 그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혹은 이런 타이밍이겠죠. 궁극의 성장주를 찾았는데 지금 약간 빠지는 구간인 것 같다. 살짝 더 빠질 것 같은데 더 빠지면 그때 샀다가 회복하면 다시 팔고, 조정받고 난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매집하고 다시 회복되면 팔고, 그렇게 되면 나는 이미 억만장자다. 약간 이런 류의 타이밍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타이밍이 있기는 합니다. 존재해요. 어디서 존재하냐면 그 꿈속에서 존재하죠. 이런 타이밍은 없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특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켓 타이밍을 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점 매수는 주가가 저점에 이를 때까지 매수를 늦추는 행위를 말하고요. 고점 매도는 주식을 팔기 전에 마지막 한 푼이라도 쥐어짜려는 행위를 뜻하죠. 그 이 책, 그 초과수익 바이블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행위가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나친 자신감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고 파는 적기를 집어내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다고 합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사고 자체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층적이지만 주식을 사고 파는 매매 행위 자체는 버튼을 몇 번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쉽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게 투자자의 과신을 만나서 차트 좀 보고 움직임 좀 보면 저점과 고점을 맞출 수 있다는 아주 치명적인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패턴을 찾는 습성입니다. 제가 바로 전에 그 차트 좀 보면서 움직임을 보는 게 자기 과신과 만나서 고점과 저점을 찾는다는 착각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그 차트 좀 보면서 움직임을 보면 예측 가능하고 납득 가능한 패턴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패턴 편향, 즉 패턴을 찾는 습성입니다. 주가가 예측 가능한 패턴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편향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그 패턴을 읽으면 한 발 앞서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내가 읽어낼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패턴이 진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층적인 요소들과 여러 변수들이 주고받는 일대 다의 비선형적 관계들, 비선형적 영향들을 내가 전부 파악할 수 있다, 이걸 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패턴을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그게 가능하신 분은 그렇게 하면 되지만 이제 우리처럼 그 인간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그게 안 되죠. 전설적인 대가젤조차 만장일치로 마켓 타이밍을 부정합니다. 찾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혹시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패턴을 보는 게 아니고 거시경제적인 신호를 보고 해석을 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필립 피셔는 이론적으로 틀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미래 경제를 예측하고자 하는 인간의 경제적 지식 수준을 감안할 때 이런 방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적 사실들과 신호들은 불완전하고 심지어는 서로 관계가 전혀 없는 사건들이 얽혀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예측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은 무용에 가깝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교훈은 최적 마켓 타이밍을 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적 타이밍을 위해서 지나치게 기다리거나 지나치게 움직일 경우에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게 더 리스크가 크다고 대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서 실패 가능성이 매우 적은 타이밍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죠. 이게 되게 어그로 끄는 그 자극적인 문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 가능은 합니다. 총 두 가지 타이밍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모든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타이밍이고요. 또 하나는 필립 피셔가 그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책에서 직접 언급한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 타이밍은 바로 그 시총이 내재 가치를 하향 돌파하는 그 시점부터 그 아래에 머무는 기간, 바로 그 기간 전체를 뜻하는 타이밍입니다. 굉장히 허무하죠? 이거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위에 링크해드리는 내재 가치 구하는 법이라는 영상에서 주식에 투자해서 얻는 이익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재 가치보다 싸게 사면 이익이 극대화되는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싸게 사는 것을 통해서 초과 이익을 얻으려면 시총이 내재 가치보다 싸지는 바로 그 타이밍부터 그 매수를 시작해야 됩니다. 타이밍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기간에 더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주식 매수를 한다면 그 이후에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고 추가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매수해서 포지션을 차곡차곡 쌓아놨는 게 그 주가의 변동성에 대응하는 방법이 됩니다. 첫 번째 타이밍이 너무 일반적이고 밋밋했다면 두 번째로 필립 피셔가 알려주는 타이밍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미시적입니다. 거의 뭐 투자계의 기출문제라고 봐도 될 정도로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미시적으로 약 3개 정도의 타이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 한 챕터를 할애해서 이 3가지 정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필립 피셔는. 필립 피셔가 얘기하는 타이밍은 그 앞서 말한 패턴을 읽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그 마켓 타이밍에 대한 게 아니고 기업 자체의 타이밍이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피셔는 그 매수 타이밍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 시 상업적인 대규모 생산이 처음으로 본격화하는 순간, 그 순간을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대규모 생산 초기에 예측하지 못한 일회성 비용들이 발생해서 주당 순이익을 갉아먹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주가가 급전직하한다면 그런 시점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려가 팽배할 때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근거와 확신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매수 적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산 초기에 문제가 있었지만 곧 수율이 정상화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공장이 정상 가동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신제품이 정상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재평가 차익뿐만 아니고 증설을 통해서 추가로 얻는 이득까지 큰 폭의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겠죠. 두 번째로는 그 고질적인 적자 사업부 때문에 그저 그런 수준에 불과한 기업이 경쟁력 있는 경영진을 선임하고 그 경영진이 이런 적자 사업부나 노후화된 공장을 폐쇄하고 그리고 아니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굉장히 의미 있게 주목할 만하게 달성해 나가고 있다면
바로 그 시점이 매수 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주가를 매수해야 된다,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적자 부분의 흑자 전환은 주당 이익의 증가뿐만이 아니고 당연한 얘기지만 ROE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대폭적인 개선도 가능하게 하는데요. 이 ROE의 개선은 종종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필립 피셔가 쓴 그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책이 어떻게 보면 이 ROE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 번째로는 파업같이 일시적인 또는 아주 이례적으로 불행했던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진 기업이 있고, 그 사태가 일시적인 게 확실한 경우에는 좋은 매수 타이밍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피셔가 예를 든 것이 그 원래 노사관계가 좋았던 기업인데 짧은 파업이 있었고, 그런 파업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업계에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주가가 폭락한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셔가 말한 그 세 가지 매수 타이밍은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순이익 증가가 아직 주식시장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혹은 일시적 감익을 주식시장이 굉장히 영원한 것으로 오해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셔는 올바른 투자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업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매수 지점에 도달했다고 확신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피셔가 진짜 책에서 확신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아무 기업에서 저런 일이 발생하면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본인이 올바른 투자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업에서 저런 일이 발생하면 매수 지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는 점이에요. 즉, 구체적인 시점 파악, 타이밍 파악보다 투자 대상 선정이 더 선행한다는 것이죠.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마켓 타이밍은 없다. 과신과 편향이 마켓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뿐이고, 그런 노력은 무용에 가깝다. 그런데 마켓 타이밍은 아니지만 기업의 매수 타이밍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시총이 내재 가치를 하향 돌파할 때, 그리고 기업의 이익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때, 또는 기업의 감익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때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